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설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막 카메라 마주 앉는 게 너무 신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윤설미랑 손풍금 이거를 오픈을 했잖아요. 제 개인 TV를 오픈했는데 대박. 24시간이 안 됐는데 지금 120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식 말로는 요거를 속도전의 불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405회 윤설미가 오랜만에 제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을 했었는데 저희 양문모님이랑 또 우리 보빈 언니랑 해서 우리 또 이제 흙으로 밥 만드는 여자들이 나가서 이거 좀 노가리 좀 까다 들어왔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제가 285회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꼭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감방 생활이 뭐 그렇게 여자로서 감옥 갔다 온 게 뭐 큰 자랑도 아니지만 북한 감옥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405회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얘기를 못해서 되게 속상했는데 정말 딱 타이밍이 맞게 제 윤설미 TV도 오픈을 했고 해서 제가 차라리 여러분들께 속 시원해 얘기 못한 거를 이거는요 제가 감옥에 나와서 고난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2014년도에 입국했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고 꼭 대한민국 국민들께 또 사랑하는 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어제 제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나왔다시피 한 8평에서 10평 되는 데서 작게는 70명, 많게는 130명까지 잠을 자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곳에서 지내 못 보신 지금 여기 제 TV를 보시는 한국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사람이 과자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그 상황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동료가 눈을 감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인정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배고프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술 더 안 먹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지도 않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 감옥 하면 생각 딱 드는 게 지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대표적인 지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이라는 겁니다. 왜? 그 인성, 인권 이런 건 다 없고요. 오직 생사, 사느냐 죽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이 살면서 인간끼리 정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고 내 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정에는 참으로 보기 안 좋은 꼴도 있고요. 또 그 가정에도 저희 양모모님처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은 살아보시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뱉어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저희 딸이라는 게 그렇죠. 엄마가 없는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눈을 떴구나. 우리 딸이 오늘까지는 엄마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엄마로서 자식을 꼭 만나야 되고 엄마와 자식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계기를 감옥에서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도소에 있는 한국말로 교도소고요. 북한은 교화소라고 합니다. 교화소에 있는 저희 담당 선생님 덕분입니다.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형사님들이랑 앉은 자리에서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형사님들을 보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경찰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짠하더라고요. 민중의 지팡이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너무 짠하고 어떤 게 과연 민중의 지팡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계신 경찰분들도 민중의 지팡이처럼 정말 많은 일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북한에 정말 그 못지않은 민중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감옥이라고 하면 별단 경찰들이 엄청나게
이제 구박을 하고 인권도 없고, 맞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구박 많이 하고 매질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그 상황에서 사랑을 느꼈고 살아야 되겠다는 힘을 얻은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감옥, 제가 이제 있던 반에, 저희 반은 인원이 작아서 70명이 한 방을 썼는데요. 가장 인원이 작게 넉넉하게 사는 방이죠. 거기서는 10평에 70명이면 아주 잘 사는 집이나 같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말하면 단독주택에서 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데서 사는데 이분은요, 저와 함께 233조라고 북한의 민사소송법, 민사법, 헌법의 기초에서 233조는 위복 월경자를 이르는 법조입니다. 이 법조는 불법으로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금을 넘어서 중국에 갔잖아요. 북한은 일반 국민이 여권 소지가 불가하고 남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몰래 저처럼 나온 사람들은 북한 국법을 어긴 셈이죠. 그 233조에 의거해서 저희는 교화소로 가게 됐던 거고요. 그분도 역시 그렇게 왔고 12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1000명에서 1100명이 저와 같이 233조로 비법 월경으로 교화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언니가 계셨는데 갑자기 어제까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오더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에 감각이 없대요. 그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본인은 우기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오면 다음날부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은 잘 먹잖아요. 뭐가 아프면 밥을 잘 못 먹어야 되는데 하반신 마비는 밥은 잘 먹어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일을 안 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뭐 의료기구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왜 하반신 마비인지 이렇게 뭐 관찰을 하거나 여기서처럼 막 병원에 가서 뭐 CT를 찍어보고 그게 없다 보니까 수동으로 바늘 같은 걸로 발을 찔러본다거나 다리에 감각이 있는지, 근데 피는 나는데 감각이 없대요. 그리고 다리를 들려고 보면 힘을 줘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들은 다리에 힘이 다 풀려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하반신 마비 꾀병을 쓴 거예요. 누가 봐도 꾀병이에요. 그래서 다들 일어나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 나간다고 너무 징벌노동이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산에 올라가서 직경 30짜리 나무 2시간에 5대째 찍는 일이 자기한테 너무 고달프니까 그거를 좀 피하고자, 그렇게 해야 몸을 좀 사리고자 꾀병을 부린 거예요. 한국에서도 꾀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아닌데 꾀를 부려갖고 병이 온다. 이래서 북한에서 꾀병이라고 하는데 교도소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꾀병 오면 진병 와서 죽는다. 꾀병 오면 진짜 병이 와서 그 병이 진짜 병이 돼서 마지막에는 죽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너무 꾀병을 써서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담당 교도관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교도관이 들어왔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되게 예쁘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여자 교도관이 많은 중에서 잘 때리지를 않아요. 특히 자기가 맡은 반, 자기 학급 애들은 절대 손을 안 대기로 소문이 난 선생님인데 들어와서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도소에 입소를 해서 3개월 정도가 돼서 신입반에서 한 달을 보내고 본반으로 들어가서 2달 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내가 들어갔을 때 다른 반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반 배치를 잘 받았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네 선생님이 엄청나게 인간적인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좋고 너네 매질도 안 한다 말해서 저는 얼굴도 예쁘시고 너무 내가 축복받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2달 만에 아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악마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다리를 못 쓴다고 하니까 다리를 막 선생님이 짓밟으면서 일어나 계속 일어나를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는데도 이 여자는 끝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가 70명이 쫙 줄을 앉아 있었어요. 70명 중에서 60명이 저와 같이 중국에서 애를 낳은 엄마들인데 저는 그때 당시 애 생각을 정말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날지가 너무 걱정이 됐고 이기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식 생각 사실 하나도 안 났어요. 내가 빨리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왜 눈 뜨는 게 짜증나고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그 7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60명이 다 중국에 애를 두고 온 애들이 범죄자들.
저 같은 범죄자다. 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로 안 나오면 정말 죽어. 일어나 너 이로 안 나오면 죽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너 아들 두 놈 있다며. 이렇게 깨병 부려서 정말 죽으면 그 아들들 어떻게 할 거야 너. 그 아들들 엄마 없이 평생 살고 생각이나 해보냐고. 일어나지 않으면 너 죽어. 새끼 생각하고 살아야지.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을 때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70명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정도 없는 그런 악마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두 분의 자식이. 그래가지고 막 70명이 그냥 있잖아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눈물을 참는 게 아니고 애처럼 막 이렇게 울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인간 취급을 해주고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도 너무 불쌍한데 여기서 시체도 찾지 못하게 죽어버리면 그 자식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 그때 정말 그 선생님이 그 한마디가 그때부터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자식을 띄워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 나는 성인이잖아요. 제가 감옥에 24살에 가서 29에 나왔는데요. 24살짜리 나는 이런 고난도 겪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른이에요. 난 한 달짜리 내 새끼는 고생할 자격 없는 어린애란 말이죠. 근데 그 애를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요. 그거를 그 선생님이 그날 그 한 사람에게 매질을 하며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고 여름에는 그냥 독풀 아니게 생각되는 거는 쓴풀이라도 뜯어먹고 겨울 같은 때는 막 눈이라도 배고픈 뭐라도 먹고 막 뜯어먹고 이러면서 막 악착스럽게 살았어요. 오늘 하루 살아야 내가 이제 한 1500일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오늘은 우리 딸이 딸 옆에서 제가 딸을 케어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지옥에서 그 지옥이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저 정말 인복 많은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 왜 제가 또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저희 이만갑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어요. 저희가 옥수수 30%, 닭사료 70%, 밥이 푹신푹신 쿠션처럼 푹신거리는 밥을 먹어요. 다 영양실조가 와서 대부분 70%가 그렇게 죽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한 명이라도 살려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선생님이 계속 장갑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 선생님이 이제 손에 무슨 병 같은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자들이 보이면 안 되는 손이 뒤었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의족으로 이렇게 가짜 손인가?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하얀 장갑을 계속 끼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쩌다가 선생님 손을 보게 됐는데 장갑을 딱 봤는데 정상적인 손인데 손에 여기 끝에 하고 여기 끝 속 이렇게 잡는 이 끝 쪽이 새까만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퍼럭끼리 하면서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린 교도관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뭐 어디 아프신 거냐고 왜 장갑을 여름에도 더운데 끼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손이 다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후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의 아들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전 남편은 돌아갔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그 전 남편의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여름에는 산에 나물이 많이 나잖아요. 온 가족을 데리고 교도소가 끝나면 업무가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뜯는 거예요. 왜 뜯는 줄 알아요? 70명인 우리가 여름에는 뜯어먹을 풀이라도 밖에 나가면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얼어 죽고 배고파 죽는 게 더 많아져. 겨울에 제일 교도소가 사람이 많이 죽는 곳이에요. 그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여름에 쪽 풀이 요만큼 자라날 때부터 그 손으로 계속 풀을 뜯어다가 맨날 말려 놓으시는 거예요. 북한은 냉장고 이런 게 전기가 없어서 잘 안 있어도 잘 못 쓰니까 그거를 100% 말려셔서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생님 집이 우리가 나무를 끌러 다니는 길목에 선생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 한 바가지라던가
옥수수 쌀밥, 선생님이 흰쌀밥을 못 먹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거 지나가는데 영양실 좋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온전한 옥수수 밥이라도 준다고 선생님이 흰쌀밥이 한 30% 정도 있고 옥수수 70%된 쌀밥을 된장에다가 찍어 내오셨더라고요. 자기들도 편하게 배부르게 못 살아요. 거기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서 선생님 보니까 할머니께서 우리 먹인다고 우리가 다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는 그게 범죄자로 안 느껴지나 봐요. 선생님은 모든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왜 탈북했니? 물어보면 다들 아빠가 돌아갔습니다. 내 남편을 땅에 묻었습니다. 내 새끼를 굶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중국하게 됐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거를 듣고 인간적으로 그냥 막 어떻게 하나 살려서 내보내고 싶은 거 봐요. 나라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린 선생님께서 정말 예쁘세요. 근데 애들까지 데려다가 산에서도 나무를 캐서 천정에서 할머니께서 그걸 말리우시면서 겨울에 그래도 니네 먹을 거라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느끼면서 북한에 인권이 없는 나라가 어떤 국가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서 봤던 좋은 것들만큼 저도 나쁜 기억이 많습니다. 매 맞고 안 좋은 기억도 많지만 굳이 안 좋은 기억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좋은 기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밝게 살지 않나? 잘 이겨내지 않나? 이런 경험을 하면 되게 다들 공황장애가 오거나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데요.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건강합니다. 심리 상담을 해봐도요.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고난 중에서 첫 번째 그 과목 얘기하면서 꼭 그 선생님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북한의 경찰이지만 북한의 경찰은 독재체제, 3대 독재자 체제를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규찰대가 되고 그들의 이제 수호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속에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탈북자들의 아픔, 인간적으로의 그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어떻게 하나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분들도 정말 아름다운 소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디오에서 어떤 때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어떤 젊은 한 20대 초반 되는 분이 땅을 훔쳤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경찰에 왔는데 이분께서 보내드리면서 너무 살기 바빠서 훔쳤다, 배고파서 훔쳤다 해서 경찰분께서 2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이 친구가 후에 그 돈을 갚았고 이런 정말 따뜻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경찰분들도 정말 아름답지만 저는 아직 태어나서 제가 많은 경찰들도 보고 한국 와서도 형사님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돌봐주셔서도 감사하지만 북한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쌀을 줘도 배불리 자식 새끼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1년 365일 동안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를 살려내보내겠다고 했던 그분만큼은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글쎄요.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빗댈 수 없겠지만 어느 누가 경찰이 아니래도 어느 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들어가 누워 자야 되겠는데 더 불쌍한 사람을 위해 쓴 분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이라는 땅이 한국에 비해서 숨이 안 나오는 땅이지만 거기서도 지옥 같은 감옥 생활 속에서 저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안겨주고 살라고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을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첫 번째, 정말 이만갑에 1년 반 정도 고정 출연하면서도 이제 맞지 않아서 얘기를 못했어요. 주제랑 안 맞아서. 근데 끝내 얘기를 못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보다는 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한 방에 70명씩 살다 보니까 그 동료들 중에 저처럼 중국에서 애를 낳은 분들이 많은데 그 언니들께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날을 알아요. 네, 그러면 한 일주일 전이나 몸이 이제는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저를 불러다가
중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중국 전화번호가 길어요. 그때 상황에서 제가 중국 전화번호를 왜 그분들이 알려주냐면요. 내가 만약에 살면 자기는 어차피 난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니라도 살면 꼭 중국 이 번호에다 전화를 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하나 전달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그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힘들게 두만강을 넘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애를 업고 남편은 굶어죽고 남편은 묻을 힘도 없어서 텃밭에다가 묻어놓고 넘었대요. 두만강 놓고 갔는데 애기가 없으셨더래요. 등에 묶은 애기가 물살에 살아있는 애였었는데 이렇게 두만강에 북한 애를 떠내려 보내고 중국에 도착해서 거의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에서. 중국 사람이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랑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이랑 함께 살면서 또 딸을 낳더라고요. 근데 딸 애가 7살이 되는 만 7살이 8살 되는 나이에 애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간 사이에 이 언니가 잡힌 거예요. 경찰이 와서. 딸에게 전화 한 통화도 못하고 편지 한 장 못 남기고 그러고 왔답니다. 근데 그 잡히기 한 3일 전에 그 동네에서 걔랑 함께 놀던 애들 중에 또 이제 저희 같은 탈북자 여성들이 사는 곳이 거의 좀 이렇게 모라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여자가 한국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막 욕을 했답니다. 여자가 새끼 저렇게 놓고 어디 남조선으로 도망가냐 막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자기도 아무리 한국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지 지 새끼 버리고 어디를 가냐고 같이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자기가 잡혀서 북송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딸이 북송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학교 간 새로 그냥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께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저에게 너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젊었으니까 너라도 살아나가면 전화번호가 앞에 번호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433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길림송에 있는 연길 앞번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매일 막 주입시키는데 제가 솔직히 그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적을 수가 없는 게 중국 번호를 적었다가 들키잖아요. 감방을 수시로 합니다. 우리가 일 나갔을 때 감방 검열을 수시로 하는데 그때 이제 내 번호가 나오면 나는 불법으로 중국을 갔다 잡힌 여자인데 또 중국이랑 연락하겠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가중처벌로 더 많은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됐었는데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 언니 전화번호를 제가 외우지를 못했고 그 언니는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애도 도망강에 보내고 중국에다가 딸을 낳았는데 언니가 끝내 돌아가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갖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그거를 기억을 못했어요. 그거를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 언니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2번째입니다. 말이 잘 안 나갔고 죄송합니다. 제 말이 지금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네가 학교에 갔을 때 엄마의 의지가 아닌 경찰이 와서 엄마는 북송이 됐고 도망간 것이 아니다. 그러고 감옥에서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살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해서 내게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항상 보호해 줄 테니까 엄마가 사랑했다는 것만큼 엄마 도망병 아니었다고. 엄마의 생사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잡혀 나오면 애들은 엄마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엄마의 생사를 모르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나왔지만 너무 사랑했다고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선족입니다. 그 언니는 조선족과 결혼을 해서 애가 이제 한국말 다 알아들을 겁니다. 아시는, 글쎄요, 영상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몰라요. 이런 감옥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힘드시고요. 얘기하는 저도 많이 힘드네요, 오늘. 그래, 힘들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랑 티격태격하면서라도 저녁에 밥술 같이 뜰 수 있고, 왜 안 와? 왜 안 와? 지금 뭐해? 짜증 부리며 불평 부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여러분 좀 더 행복하시라고 더 잘 여러분들께서 먼저 가신 우리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언니께서도 꼭 살아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루라도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래. 표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따님께 엄마가 되게 사랑했다고. 그리고 한국에 저 혼자 살아와가지고 진짜 딸이랑 같이 살아서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되게 슬픈 얘기죠. 되게 슬픈 얘기를 계속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슬픈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북한에서 오늘 스토리랑 잘 맞는 노래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없죠. 북한에서는 이제 고아가 많아요. 1990년도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고아들이요 자기들끼리 작사 작곡을 해서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이제 이게 고아원을 다녔던 이제 만나러 채널 A 이만각에 나왔던 이위력이라고 아시죠? 네, 지금 경찰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과학수사를 전공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그 고아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있던 그 언니, 익명의 그 이모씨, 그 언니의 자식에게, 따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노래 제목은 엄마의 노래입니다.